그럼 지금이 버블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맞죠? 일단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거고요.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폭락이 오죠.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본이 겪었던 장기 그 대불황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80년대 후반의 일본과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해모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공 투자를 위한 선한 투자의 법칙 책 저술하신 홍기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대에서 재무분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15년에 한국에 왔으니까 한 9년? 8년, 9년 정도 됐고요.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고 경영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꽤나 그런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특이하다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서도 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작년부터 너무나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아서 사실 내심 걱정이 좀 크거든요. 교수님 혹시 내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점쟁이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합리적으로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좋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떨어질 요인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내년 상반기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내릴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올릴 거예요? 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릴 거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고요. 금리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상황이 좋아지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무역이 나아지고 있어요. 무역 수지가 나아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잘해서 나아진다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나아지는 게 더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일단 무역 수지가 나아진다는 건 최소한도 달러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우리는 시장에서 내년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있어서. 근데 시장이,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워딩이 되게 중요한 게 시장이 내년을 낙관적으로 본다. 내년이 낙관적이에요 라기보다 시장이 내년을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투자 규모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도에 대해서 이 참여자들의 생각이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참여자들이 낙관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양날의 검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미국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유럽보다는 낫고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참여자들의 낙관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낙관적인 기대감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공포감이 발생을 했을 때 가령 뭐 버블이 터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더 큰 충격으로 입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전쟁이 2개나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전쟁들이 어떻게 이제 디벨롭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서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면은 또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충분히 많이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시장은 항상 기대치라는 거거든요. 이미 최악을 가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미 우리가 모두 최악을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럼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네 라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시경제적인 지표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거시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이 자신감을 갖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항상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 내년이 나쁘기는 나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요즘 경제 시장 상황이 더 어려운 게 코로나 때 워낙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긴축을 해도 풀려있는 돈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버블이 언젠가 한 번쯤은 터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블은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요. 버블이 생기면 터지고 터지면 다시 생기고 그건 아주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이 버블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맞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우리가 실물 경제보다 그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는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버블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일단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만든 거고요.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폭락이 오죠. 폭락이 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과 같은 비슷한 경제 정책들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빠질 때는 정말로 빠져라. 그리고 나면 털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인 건데 그게 너무 아프죠.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들은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고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역사를 보면 중앙은행의 스탠스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 정책에 비해서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죠. 파웰 의장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연준 의장들의 대부분이 경제학자들이었는데 이분은 경제학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나오는 이 정책의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러다 보면 연착륙을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가 일본의 버블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1980년대 후반의 버블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시작됐던 그 시점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일본의 그 엔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본인들이 밖에서 돈을 마구 쓰면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이제 꺼지는 과정이었는데 일본의 대장성, 우리의 기재부죠. 일본의 대장성이 썼던 전략이 뭐였냐면 연착륙을 시키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증권사들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이들에게 한꺼번에 금리는 올리면서 이들에게 돈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다시 국채를 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착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투자가 저하가 되면서 결국에는 장기 경제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어느 게 더 무섭냐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에 터트릴 걸 터트리고 다시 새로 이 사이클을 시작을 하는 것이 덜 아픈지 아니면 오랫동안 아예 심하게 죽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들 조금씩 죽어가면서 이 고통을 분담을 하는 게 옳은 건지는 사실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기조를 보면은 시장에서의 자신감이 많이 빠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과연 일본이 겪었던 장기 대불황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80년대 후반의 일본과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일본은 정말 그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축복을 받은 세대였고요.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일본은 인구 문제가 없었고요. 일단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지금만큼 나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극호황 이후에 왔던 불경기였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일본 경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인구 문제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다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체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빠져 있는데 대공황을 겪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7, 80년대 남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장담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 요즘 그러한 전망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장기 침체에 빠진다. 저성장이 계속 이어진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정부가 뭘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책 기반자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보다 더 알면 더 알았지 저보다 덜 알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이 상황이 펼쳐진 이유는 답이 없어서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이 시기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약간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일본 말에 잃어버린 20년이다.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이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도 저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시기가 다가오는 게 전혀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실. 다만 우리는 조금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필이면 우리가 힘들 때 이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이 시기가 찾아왔으면 조금 덜 불안하게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와 인구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와 같이 온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중국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중국이랑 우리랑 어떻게 보면 또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먼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오는 게 이상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쁜 시기가 있으면 좋은 시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시기를 넘기면 지금 일본 보면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있죠.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게 미국도 돈을 쬐고 전 세계에서 돈을 쬐는데 일본만 돈을 풀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엄청 낮아지면서 우리가 다 일본을 놀러 가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요새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새 일본 편의점에 가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걸 정말 반색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은 전 세계에 오는 불황과 돈을 푼 효과로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게 일본은 인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문제를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은 털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미국과 일본의 경제의 문제를 터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기조는 확실한 겁니다. 거시경제적인 기조는 확실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저질러 놓은 문제는 자산 가격에 높게 형성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부동산 주식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자산에 이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어떻게 해결하는 애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견뎌내는 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의 수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기에는 근로소득이 너무 낮아졌거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분 99%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내 몸입니다. 돈을 버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미미하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나에게 벌어주겠어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일반적으로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즉 자기에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자기에게 투자라는 거는 놀러 나가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왜냐하면 그 인적 자원이 미래의 소득을 담보해 줄 거기 때문에가 하나가 있고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바로 요 전 시기가 뭐냐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8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노동해서 집을 살 수 없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노동해서 집을 살 수 없는데 주식이 오른다. 전업 투자하겠다. 그러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하냐.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의 비중이 확 하고 늘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주가가 폭락합니다. 일본은 천천히 떨어졌죠. 최소한.
우리는 그것보다는 빨리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만큼 계획된 경제를 가져갈 만한 역량이 정부에 더 있진 않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자유주의가 더 만연한 국가입니다. 더 자유스러운 나라거든요. 일본보다. 규제가 덜 심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처럼 이 버블이 터지는 시기를 늦출 만한 힘이 정부에 일본만큼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본보다는 더 빠르게 폭락장이 올 수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견뎌낼 힘이 필요하거든요. 즉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투자를 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험한 투자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테마주를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왜 이 시기에 테마주가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냐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버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가 코인 버블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테마주 버블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들이 주는 천문학적 수익률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작 10%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문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전 국민이 지금의 돈을 쓰지 않고 내일로 가져가는 행위예요.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예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투자를 다 묶어두고 평균 수익을 내잖아요. 닫힌 경제에서는 GDP 성장률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만큼 부가 성장한 거잖아요. 전 국민의 부가. 주식, 채권, 뭐 예금, 적금 이런 걸 다 합쳐놓고 나면은 2%가 나와야 돼요. 자, 10%가 작은 돈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